1984년 12월 3일 새벽, 인도 보팔의 한 병원으로 사람들이 뛰어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고 숨도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가슴을 움켜쥔 채 쓰러졌고 누군가는 아이를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환자들은 계속 밀려들어왔지만 의료진은 원인도 치료 방법도 알지 못한 채 대응해야 했습니다. 일부 의료진은 환자들의 눈에 안약을 넣어주며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병원 밖 거리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기 위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빨리 달릴수록 더 빨리 쓰러졌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보팔가스 참사입니다. 1984년 당시 인도 중부에 위치한 보팔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공장들이 들어서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도시의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유니온 카바이드라는 미국계 화학회사의 살충제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 공장은 농약을 생산하기 위해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줄여서 MIC라는 물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물질이 극도로 위험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주 적은 양만 흡입해도 폐가 심하게 손상될 수 있었고 고농도로 노출될 경우 순식간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공장이 처음 세워졌을 때만 해도 주변은 거의 황무지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 공장은 위험한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원래는 화학물질을 가공하는 시설로 설계됐지만 이후 비용 절감과 생산 확대를 이유로 원재료를 생산하는 공정까지 공장 안으로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위험성 역시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공장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일자리를 찾아온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공장 근처에 집을 짓고 살게 됐습니다. 결국 수십만 명이 위험한 화학 공장 바로 옆에서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때부터 경고는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일부 직원들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회사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자 작은 가스 누출 사고들도 반복해서 발생했습니다. 독성 물질이 새어나오고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일들은 다가올 참사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리고 1984년 12월 2일 밤, 마침내 일이 벌어집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한 직원이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공장 안에 있던 610번 저장 탱크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비 이상으로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탱크 내부에서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문제를 막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믿기 힘든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가스를 안정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냉각 시스템은 무려 5개월째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온도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을 때 경고를 울려야 하는 장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가스가 새어나오면 중화시켜야 하는 세정기는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유출된 가스를 태워버리는 소각장치도 수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탱크를 보호하는 장비 역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어선이었던 방수장치마저 규모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야말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은 분명 존재했지만 그 어느 것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1시 25분, 경찰은 공장 측에 연락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미 주변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주민들은 눈과 목의 통증을 호소하며 대피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장 측은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가스 누출 사실은 즉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12월 3일 새벽 2시 15분 결국 610번 탱크는 더 이상 압력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장 탱크 안에 있던 독성 가스가 외부로 방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약 42톤의 MIC 가스가 공장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은 공장에서 멀어지는 방향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던 보팔 시내 쪽으로 불고 있었습니다. 독성 가스는 바람을 타고 이동하기 시작했고 곧바로 주택가를 향해 퍼져나갔습니다. 공장은 결국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주민들에게 경보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독성 가스가 도시 곳곳으로 퍼진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따갑다고 느꼈습니다. 곧이어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고 사람들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심한 구토 증세를 보였고 호흡이 어려워지면서 제대로 걷지조차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쉴 수 없게 됐습니다. 잠을 자던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깨어났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를 안고 밖으로 뛰쳐나왔고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한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순식간에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쳐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가스를 피하려고 달렸지만 어디가 안전한 곳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가스는 이미 도시 곳곳으로 퍼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들이마시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살기 위해 달렸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빨리 죽어갔다는 점입니다. 숨이 가빠질수록 더 많은 독성가스를 들이마시게 됐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보팔의 거리에는 수많은 시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복도에도 환자가 있었고 계단에도 환자가 있었고 병원 밖 거리에도 환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무슨 가스에 노출된 것인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치료 방법도 대응 지침도 없었습니다. 도시는 사실상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만 3천 명이 넘었고 부상자는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 규모는 그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후 가스 노출로 인한 질병과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희생자는 2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 역시 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력 손상, 만성호흡기 질환, 신경계 이상과 같은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고 이후 태어난 아이들에게서도 건강 이상이 보고됐으며 유산과 선천적 장애 문제를 호소하는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공장 주변의 환경 오염 문제 역시 오랜 시간 이어졌습니다. 참사는 그날 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공장 안에는 위험 물질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공장은 한동안 다시 가동돼야 했고 주민들은 또다시 불안 속에서 도시를 떠나야 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조사 결과 그날 밤 탱크 내부로 다량의 물이 유입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물과 MIC가 반응하면서 탱크 내부의 온도와 압력이 급격히 상승했던 것입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위험 신호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장난 설비는 방치됐고 현장의 경고는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안전보다 비용 절감이 우선되는 운영 방식이 있었습니다. 결국 수년 동안 외면됐던 위험은 그날 밤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단 하나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방치와 무관심, 그리고 반복해서 무시된 경고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잠에서 깨어나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위험은 수많은 사람들의 숨을 앗아갔고 그 흔적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팔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위험을 알려줄 단 한 번의 경고였습니다.